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제가 여기 이렇게 불교 모임에서 강의는 처음이라 조금 이렇게 긴장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가지고 예, 좀 이렇게 릴렉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거는 미국 참여불교거든요. 그동안 지금 보니까 인도의 참여불교, 동남아의 참여불교, 그리고 대만의 참여불교를 공부하셨죠. 미국의 참여불교는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미국 불교와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도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제목을 서구로 얘기를 했었는데 서구라고 얘기를 했어도 사실은 미국 참여불교가 좀 주도적으로 모두가 끌어갔었고 그 이후에 이제 영국이나 뭐 호주나 아니면 독일 이런 쪽에서 같이 조인이 된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모든 그 참여불교 내용은 이제 미국 초기 참여불교. 지금은 또 많이 이제 내용들도 바뀌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초기에 이제 미국의 초기 참여불교가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고 정착이 됐는가, 활동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미국 불교가 어떤가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불교는 이제 크게 이주민의 불교하고 수입 불교 이렇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제가 드렸던 교재에는, 그러니까 오늘의 강의록에는 백인의 불교라는 표현을 제가 쓰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9세기 말에 중국하고 일본의 노동자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면서 이제 그때 같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불교가 전파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구인들한테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전달된 이제 불교고요. 그러면 이제 왜 미국인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크게 이제 두 파트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이제 서양의 이제 기독교와 그 다음에 이제 그 과학기술 발달 속에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학기술, 그러니까 과학주의에서 뭔가 이제 신비적이고 이런 그 경험에 대한 갈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신지학파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대부분 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신지학파 쪽에서 약간 그 영적 체험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힌두교, 불교, 그 다음에 동양 쪽 영성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류가 하나 있고 나중에 이제 후대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게 1950년대에 비트 세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알고 계시네요. 예, 비트 세대가 이제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이 불교에 이제 영향력이 좀 생겼다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주민의 불교, 수입 불교는 대충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앞부분을 생략을 하고 1950년대에 비트 불교 비트 세대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불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DT 스즈키는 다 알고 계시죠? 네네. 샘플이 국사수가 전부되지면 아니면 게리 뭐 어쩌고 해서 한참 그 깊이 네네네. 그 얘기를 조금 소개해 주시면서. 네네. 예. 그래서 다시는데 또 지루할까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 1893년에 샤쿠 소엔이라고 DT 스즈키라고 스즈키 다이세츠 들어보셨나요? 네. 예. 그 사람은 이제 스승이 그 세계 종교 박람회에 초대를 받아서 불교에 대한 강연을 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한 사람이 와요. 그 사람 이름이 이제 폴 카루소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신이 불교의 경전과 관련된 그 내용들을 번역해서 출판을 하고 싶은데 적절한 사람을 한 명 소개를 시켜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T 스즈키를 이제 초대를 해서 그 DT 스즈키가 한 10년 동안 미국에서 머물면서 불교의 기본 개론서, 그 다음에 불교 경전들을 번역을 해서,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하게 돼요. 출판한 뒤에 이제, 1939년에 일본으로 돌아가고, 그 와중에 이제 계속 번역 작업을 하면서 출판은 개인적으로 또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1938년에 본인이 이제 처음에 썼던 선불교 입문, 그 책을 재판을 이제 냅니다. 다시 수정본을. 그때 이제 칼 구스타프 융의 그 서문을 달아서.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읽게 돼요. 추천 서문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읽으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니까 1951년도에 DT 스즈키를 콜롬비아 대학에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와서 강연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았고
또 이제 그 50년대 그 시기에 그 비트 세대, 좀 히피 문명이라고 저희가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어떤 미국 사회 속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반공주의 메카시즘 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어떤 공산당에 대한 이제 반감과 이렇게 그 하나의 좀 권위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저항하면서 그 안에서 그 틀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기계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에 그 뭐랄까 불편함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면서 사회의 부속품이 되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제 케루악하고 알렌 긴스버그라고 두 사람을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두 사람이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서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DT 스즈키에 대한 그 관심도 갖게 되고 불교에 관심도 갖고 신비주의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힌두교나 다른 신비주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권위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획일적이고 그런 문명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불교에서 얘기하는 선불교 공안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탈권위주의적인 그 가르침. 예를 들어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이런 식의 가르침에 대해서 되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걸 너무 또 환호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마약도 하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탕한 생활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유롭고 싶었고 그러면서 어떤 극한 희열을 좀 맛보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이제 DT 스즈키가 묘사한 그 깨달음의 내용을 보면 뭔가 자기가 수행을 하다 보면 명상 수행을 하면 그런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지도 않고 수행을 해서 그런 느낌을 갖고 싶고 이제 그런 두 가지 마음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불교에 대해 이제 관심을 이제 갖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그러니까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게리 스나이더라는 사람이랑 같이 활동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따가 게리 스나이더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는 할 건데 그 사람은 이제 미국 불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일본에 가서 그 10년 동안 수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제 케루악이 그 달마의 방랑자, 그러니까 달마범이라고 하는데 진리의 방랑자라는 소설을 쓰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약간은 어떤 초월적인 체험, 깨달음의 체험에 대한 갈망이 1960년대 전에는 이제 좀 강한 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베트남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이제 틱낙한 스님에 대해서도 다시 좀 언급을 할 건데요. 틱낙한 스님이 이제 1960년대에 미국에 계시면서 또 참여불교라는 표현을 하면서 강의를 하셨었거든요. 또 그 강의도 있고, 그다음 베트남 전쟁도 있고,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면서 스님들이 그 분신을 하시잖아요. 소신공양 하신 것에 이제 미국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서 그 전쟁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운동들이 이제 생겨나요. 그 상황에서 불교도들이 우리도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참여 불교의 운동이 이제 트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60년대에 들어가면서 점점 사회 참여 운동이 불교 내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러면서 근데 불교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자기 수행도 같이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불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주민의 불교하고 그 다음에 수입 불교. 제가 아까 이제 백인 불교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대부분 선방에 가면 백인들 뿐이에요. 흑인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흑인들이 있는 쪽은 그 창가학회나 그 다음에 니찌렌 계통의 그 일본에서 포교를 하고 있는 그런 그 교단에서만 볼 수 있고요. 대부분 되게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러나 좀 영혼이 자유로우신 분들, 뭐 힙스터라고도 하고 히피라고도 하는데 그분들이 많이 불교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류가 돼서 미국 불교계를 끌어가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뭐 사회 참여를 주로 하면서 이제 자격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들어오는 이제 불교들이 이제 크게 세 파가 있는 거거든요. 남방 상자부 불교. 그래서 마하시 전통에서의 그 위파사나 수행을 주로 하는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선불교, 사실 한국 선불교로 숭산 스님이 가서 전파를 많이 활동을 하셨고 그 영향력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 뒤에서 언급을 하게 될 텐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본의 그 소도젠이라고 해서 조동종 그 영향이 가장 큽니다. 제가 그 아까 얘기하면서 깜빡했었는데 DT 스즈키가 그 미국의 불교의 붐을 일으킨 건 맞지만 그걸 정착시키게 한 거는 또 다른
스즈키가 있거든요. 처음에 저는 그 사람 했을 때 같은 스즈키인가 막 헷갈렸는데 슐류 스즈키라고 조동종 스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1959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 가셔서 거기서 이제 선센터를 시작을 하세요. 처음에는 이제 뭐 그 비트 세대의 사람들도 없고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명상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어떻게 좀 고된 일이긴 했지만 그래도 착실하게 수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서 이게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선불교 센터 중에서 지금 제일 오래되고 제일 큰 센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 아시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수행했던 그 센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 69년 이때 이제 많이 커져가지고 단지 그 시내에 있는 센터만이 아니라 산에다가 피정 같은 그 수행처 있잖아요. 수행처도 거대하게 짓고 또 그 뭐 유기농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장도 또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불교 수행 센터고요. 그래서 이제 남방불교, 일본불교, 선불교가 있고 그다음에 티베트 불교가 스님들이 이제 망명을 하시면서 이제 많이 전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티베트 불교는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수행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각화하는 그 수행법을 좀 전수를 했고 지금 티베트 불교가 성하게 된 거는 달라이라마의 영향이 큽니다. 그분이 워낙 그 세계적인 불교 지도자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 선불교도 상자부 불교도 약간은 좀 주춤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자부 불교의 수행법이 이제 선불교에서 흡수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어떤 치료법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학계에서는 이제 상자부 불교나 일본 선불교보다는 티베트 불교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지금 미국 지역은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참여불교는 다 아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불교 운동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 다루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다들 다 참여불교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뭐 시작은 반전운동, 평화운동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환경문제, 이제 사회 경제 불평등, 그 다음에 뭐 정치적 정의로움, 그리고 정치적 불평등에 대한 항의, 그 다음에 치유와 죽음, 이런 것에 대한 폭넓게 인간 삶과 사회에 관한 모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수행적 명상과 사회 참여 운동을 동시에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단체마다 그 비중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참여 불교에 대해서 네 번째 수레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가 보통 대승, 소승해서 이승이잖아요. 그러면은 저거대로 얘기를 하면 세 번째 수레가 돼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보살승이죠. 네, 보살승으로 하면 좋은데 미국에서는 금강승이라고 해서 티베트 불교하고 그 다음에 일본 밀교를 해서 밀교종을 따로 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티베트 불교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친구가 그걸 하길래 야, 너 불교법 되게 독특하다 해서 너무 감탄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미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승, 대승, 금강승, 그리고 이제 이번 네 번째 참여 불교 해가지고 나바야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세계의 수레 뭐 해가지고 로카가 지역, 세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로카야나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구의 뭐 수레 해가지고 테라가 이제 땅이거든요. 대지의 야나 해가지고 테라 야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릴 그 운동가들은 이제 일단 틱나칸 스님하고 틱나칸 스님의 상즈회, 그 다음에 이제 불교 평화 연맹,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글래스맨 스님이라고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런 그 참여 불교 운동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이제 불교 환경연대여서 불교와 이제 환경운동 관련해서 주요한 분 두 분, 그러니까 게리 스나이더, 아까 이제 얘기했던 비트 세대 분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여자분 한 분 있거든요. 조한나 메이시라는 분. 그 두 분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있으면 아마 티베트 불교에 또 이제 림포체, 생불이라고 하죠. 그분 한 분하고 그분이 세운 그 불교 대학.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틱낙한 스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다 아시죠? 그래서 참여불교란 용어를 처음 시작을 사용하셨고, 미국 참여불교를 이해하는데 이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분의 영향이 없었으면 전혀 참여불교가 크게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50년대가 아니라 1961년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그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귀국을 일단 하십니다. 그래서 귀국해서 계시는 동안에 이제 그 불교 연합 그 교단을 하나 이제 운영을 하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1866년에 그 젊은이 봉사단체에 있었던 분 6분을 선택을 해서 이 상적종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외국에 나오셨는데 정치적 발언 때문에 귀국을 못하게 되세요. 그래서 38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시는데 그 사이에 이제 70년대에는 베트남 보트피포를 이제 돌보는 걸 하시고, 그 다음에 82년도에 프랑스의 플럼빌리지. 다들 들어보셨죠?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세요? 플럼빌리지? 방문해 보신 적 있어요? 태국에 갈 계획이. 예. 저도 한번 갈 계획은 계속 세우고 있는데 너무 멀어서, 보르도라는 지역 옆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국에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대중을 위한 이제 수행처로서 되게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1983년도에 미국 순회 강연을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베트남 전이 이제 끝나고 나서도 마음이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그때까지 미국을 안 가신 게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상황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83년에 미국을 돌면서 참여불교라는 것을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시고 반전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미국의 그 불교 평화 연맹이 후원하고요. 아까 말했던 샌프란시스코 선센터에서 또 후원을 같이 해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불교 참여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988년도에는 또 미국에 있는 모든 불교 종단들이 함께 모여서 명상 수련회를 또 하고요. 그다음에 90년도에 들어가서는 이제 단지 불교 내에서만이 아니라 불교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또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또 마련하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 다 아시죠? 1967년도에 마틴 루터 킹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또 추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60년대에 영성으로 되게 영성 그 실천가로 유명한 토마스 머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가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반전 평화운동, 환경운동, 사회개혁운동들을 이제 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창공 스님은 들어보셨나요? 네, 이분이 아까 그 상직회 6명 처음 그 수계를 받으신 분들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플럼빌리지며 모든 틱낙한 스님의 사업에 안살림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가 이분을 굳이 가지고 온 이유는 대부분의 이 그 참여불교도들을 보면, 그러니까 남자 스님들이나 남자 수행자가 앞서고 있지만 사실은 여자분들이 다 옆에서 도와주는 그 구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자꾸 놓치고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창공 스님에 대한 책은 국내에도 한 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9년에 틱낙한 스님과 만나서 활동을 시작하고 66년도에 수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명 가실 때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 같이 나가서 망명 생활하면서 1969년 불교 평화 대표단을 설립을 합니다. 제가 아까 요 처음에 나온 여기 이제 불교 평화 대표단이거든요. 이거를 69년도에 창공 스님이 설립을 하시고 대표로 이제 틱낙한 스님이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틱낙한 스님과 함께 1970년대 보트피포를 지원하고 1980년대는 플럼빌리지를 같이 설립하면서 일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도 쓰시기도 하셨어요. 그 구절 중에 하나를 보면 공에 대한 얘기예요. 공이라는 게 그냥 허무하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내가 없다는 것. 네, 그래서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다른 이야기다라는 그런 표현들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 수행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좋은 책도 많이 쓰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 틱낙한 스님의 불교적 사상적 기반을 보면 이제 처음에 나온 게 영기적 세계관이에요.
상주켜라는 이름을 이렇게 보시면 order of interbeing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interbeing이라는 게 영어에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존재하는 것과 서로 상호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단어거든요. 그 자체, 단어 자체가 이미 연기적 존재, 그러니까 연기적 관계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기적 그 세계관은 모든 참여 불교의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변한다는 어떤 무상의 진리, 그거를 또 그대로 수용하시고요. 이거를 실제 수행법에 적용도 하세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실 때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 내가 사라짐을 또 자각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는 꼭 나만이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도 그런 명상을 똑같이 할 수 있고, 그런 명상법을 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탈이분법적 사유, 이분법적 사유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거 보시면 우리는 가난한 자의 편을 들기 쉬우나 부자도 고통받는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가난한 사람 편을 들면 부자는 적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제가 번역을 그냥 한 건데 영어를 신의 관점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모두 감싸 안는다.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할 때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억압의 원인을 찾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른 길을 찾아야 한다. 이분법적 사유는 오히려 고통을 강화시킬 뿐이다. 그래서 사랑과 이해가 우리의 가장 큰 무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사건들을 접할 때 틱낙한 스님이 그걸 해석하는 기준이 돼요. 탈이분법적 사유가.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어떤 활동을 할 때 비폭력으로 가야 된다. 폭력은 나쁜 거다. 라고 하면서 비폭력을 할까, 폭력을 할까 막 싸우면 그럼 절대 평화가 안 온대요. 결국 한쪽을 고집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전쟁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을 막 비난하는데, 그럴 땐 차라리 내 안에 있는 폭력성을 관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상황을 변화하게 만들고 그 영향을 주려면 나의 마음부터 먼저 관찰해라. 이게 기본 좀 태도세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저희가 사실 토론할 부분 내용이라서 이제 뒤에 가서 또 더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분은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80년대 그 미국 순회 강연을 하시면서 베트남 참전 용사들도 만나시거든요. 베트남 참전 용사라는 건 뭐냐면 틱낙한 스님의 모국을 사실 유린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근데 당신들이 우리들 아프게 하고 했지만 그거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그거는 이 국가가 지은 잘못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죄책감을 갖지 말아라. 그러면서 당신이 치유가 되면 당신 주변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우리도 치유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분법에 빠지지 않으면서 그거를 자꾸 설명을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건은 이제 로드니 킹 사건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그게 미국에서 저희 LA 폭동으로 저희 교민분들 많이 피해를 보셨을 때 그때 시발점이 됐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차를 운전하고 가던 로드니 킹이라는 사람이 과속으로 가니까 경찰이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거기서 폭력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이 아니라 TV에 방송된 거는 로드니 킹이 이제 저항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진짜 피가 터지도록 맞는 모습만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공분을 샀었던 거였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그걸 보고 그 틱낙한 스님이 그렇게 코멘트를 하셨어요. TV를 보면서 그 맞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맞는 것 같았다. 내가 맞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깊이 관찰을 해보니까 그 로드니 킹을 때리고 있는 경찰관이나 나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문제는 이 사회가 폭력과 증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멘트를 다세요. 그러니까 사태를 바라볼 때 항상 그 이분법적인 걸 벗어나서 그리고 연기적 세계관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얘기들이 또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적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상황들이 정부에게 있다고 믿으며 대통령이 올바른 정책을 펼치면 평화가 올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래요. 우리의 일상이 세상의 문제 상황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꾸면 우리는 정부를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의 대통령, 정부가 바로 우리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연기적 세계관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을 반영한다. 우리가 컵을 들고 신문을 짚고 심지어 화장실 휴지를 쓰는 방식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어떻게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생각 없이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나라의 대통령 뽑을 때 그 나라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 수준이 반영된다고. 근데 꼭 정치적 수준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욕망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명박 씨가 대통령 될 때, 아, 저렇게 많은 그 사기 범죄를 했는데도 되는 걸 보면 사람들은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에 가득 차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안 봐요. 무시해요. 사람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즉시 하라는 게 여기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내가 그 욕망을 버리면 다른 사람을 뽑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세상은 바뀔 수도 있지 않는가.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말씀도 하셔요. 한 국가의 번영과 안전이 다른 국가의 가난과 위기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은 국가들이 함께 모두의 복지를 추구하고자 노력할 때 가능하다. 국가의 외교 정책과 경제 정책은 반드시 참된 평화를 위한 자비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 근데 지금 저희가 그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세계화의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싼 지역에서 인건비 싼 데다 싼 거 주고, 싼 돈 주고, 저희는 이득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 세계화의 그런 신자유주의의 그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또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만 좋을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한쪽이 좋으면 저쪽은 손해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공동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걸 자꾸 찾아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 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뛰어난 명상가거나 또는 경제 능통하다 하더라도 승단을 조직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 혼자 힘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힘을 합칠 때 된다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합니다.